네, 반갑습니다. 컴퓨터과학 세미나 1주차 진행을 시작할 거고요. 어제 먼저 오프라인 세미나가 진행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느낀 점은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용들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는데, 너무 내용 하나하나를 다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제가 좀 큰 틀 위주로 좀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얻어갔으면 하는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따로 질문을 하시거나 하는 식으로 뭐 더 알아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일단 이 영상에서는 조금 큰 틀 위주로 좀 알아가셨으면 하는 것만 위주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프라인에서 해보니까 이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저도 이제 뭐 손짓 발짓 써가면서 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전달이 다 되진 않은 것 같아서, 온라인은 더 집중이 안 되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하신 분들 중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오시는 게 좀 더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영상을 찍었다가 지금 음성 녹음이 사실 안 돼가지고 다시 찍고 있는 건데, 뭐 다시 하는 만큼 조금 더 설명을 잘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먼저 말씀드렸었던 대로 무엇이 컴퓨터를 컴퓨터로 만드는가에 관한 내용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생각의 정형화, 논리에서 물리로 힐베르트와 튜링 머신, 그리고 과제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한 다음에 더 읽어볼 거리를 제시를 조금 해드릴게요. 목차만 보시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짐작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직접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컴퓨터를 정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인간을 대신해서 계산 등을 포함한 지적 활동을 해주는 장치 및 그 주변 장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계산 등을 포함한 지적 활동은 뭐 요즘 핫한 AI 연산이 될 수도, 뭐 임의의 프로그램이 될 수도, 아니면 뭐 게임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 활동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서 저희가 사실 출발을 할 거예요. 지적 활동은 사실 철학, 논리 이런 거랑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뭐 철학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런 것과 상당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컴퓨터 과학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컴퓨팅하다, 계산하다 뭐 그런 거인 만큼 그 뿌리에는 논리로부터, 그러니까 생각을 기계로 옮긴 거죠. 그래서 생각이란 무엇인가 이런 데부터 출발을 하는 게 완전히 이해를 돕는 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조지 부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부울 대수라는 걸 만드셨고요. 생각의 법칙에 관한 고찰이라는 저서를 내시는데, 명제를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하십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조금 뒷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게 원래는 그냥 추상적인 거였는데, 이분이 참을 1, 거짓을 0에 대응시키고 그것들로 연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시면서 논리가 사실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수학적 계산의 대상임을 보였다 라고 하면서 컴퓨터에 한 발 가까워진 거죠. 부울대수, 대수라는 게 이제 가할 대, 뭐 마주할 대를 써서 수에다가 뭔가를 한다는 학문인데요. 그래서 알지브라는 set of objects랑 operations인데, objects는 여기서 연산이 가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명제 값과 거짓 값을 담고 있는 그 변수, 진리값 이런 게 될 거고, 거기에 가하는 연산은 이제 논리 연산이죠. 그래서 and, or, not 이런 식으로 가할 수 있는 논리 연산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가 특정 학생의 A 수강 여부, Q는 특정 학생의 B 수강 여부라는 진리값이 존재를 한다면 P and Q라는 and 연산을 통해서 조금 더 복잡한 논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논리와 생각을 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부울입니다.
여기에 프레게라는 분이 한 수를 더 뜨십니다. 프레게는 뭐 개념기호학이라는 대표적인 저서를 통해서 수러 논리라는 걸 개척을 하시는데요. 이게 뭔지는 정확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불이라는 분이 이제 뭐 P다 그리고 Q다 이런 식으로 그냥 참 거짓값을 담은 모델링만 했다면 이분은 P2면 Q다 그리고 뭐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처럼 증명에 많이 쓰이는 것들이죠. 양화사와 변수를 결합해서 형식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레게를 이어서 수학 전반을 공리와 규칙 체계로 전개하려고 한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1 더하기 1은 2라는 거를 증명하는데 수십 쪽을 할애한 책이 있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프린키피아 마스마티카라는 러셀의 저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얘기한 것처럼 수학 전반을 공리와 규칙 체계로 전개하려는 논리주의를 펼치셨는데 사실 다 맞진 않았고 그것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계산 가능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식의 컴퓨터 과학의 기초를 좀 다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러셀은 좀 뜬금없어 보이는데 왜 나왔냐 하면 러셀은 중요한 업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러셀의 역설이라는 거를 제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러셀의 역설이라든지 뒤에 나올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라든지 뭐 정지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뭐 모순을 이끌어내는 증명 이런 걸 하게 될 텐데 너무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좋고 이것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러셀 역설 같은 경우에는 왜 나왔냐면 저희가 집합을 고등학교 때 배웠죠. 집합은 그냥 어떤 것들의 모임이다. 뭐 짝수의 모임이다. 홀수의 모임이다.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들의 모임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집합을 배웠는데 그걸 이제 고전적 집합론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정의를 하면 러셀의 역설이라는 역설이 생기더라. 그래서 고전적 집합론의 위기가 찾아오고 타입 디어리라는 것이 도입되어서 이게 나중에 뭐 변수명 자료형 뭐 인트, 불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의 근간이 되었고 뭐 그런 식으로 컴퓨터 과학과 논리라는 이것이 발전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사실 뭐 고전적 집합론, 타입 디어리 이런 것보다도 제일 얻어가셨으면 하는 거는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에 의문을 조금 던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살아오면서 그냥 집합을 단순히 어떤 것들의 모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잘 받아들여 왔지만 그거에 딱히 태클을 걸 생각은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게 문제가 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당연한 것들을 왜 당연한지 생각해보고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당연했던 게 아닌 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살짝씩 흔들어 보면서 조금 더 탄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라는 느낌으로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어떤 건지 알아볼게요. 집합 R이라는 게 있어요. 집합은 어떤 것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을 전부 모을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게 집합이니까. 여기서 문제는 R이 R을 포함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반생을 해요. 만약에 R이 R을 포함한다면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이 아니죠. 그런데 R이 R을 포함해버렸어요. 그래서 모순이고 R이 R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의상 자신을 포함해야 돼요. 그런데 R이 R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모순이 되는 겁니다. 멈춰서 한번 다시 읽어보셔도 좋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좋지만 그냥 뭔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제일 중요한 분이라고 부를 수 있는 클로드 셰넌이란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실 만한 그 클로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이론의 창시자, 디지털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데 1937년에 MIT에서 석사 논문을 펴내십니다. 부울대수와 릴레이 회로에 대하여. 이게 무슨 논문이냐면 물리적 회로를 부울대수로 표현할 수 있음을 제안을 했어요. 즉 물리적 회로라는 건 사실 부울대수의 대응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신 건데, 이 분의 이거 전까지는 이제 회로 만드는 회로쟁이들이 전부 약간 장인처럼 이제 경험적으로다가 이렇게 하면 이런 기능이 되더라, 이렇게 만들면 이런 기능이 되더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목표하는 기능이 있으면 그거를 부울대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엔드는 직렬이니까, 그러니까 엔드는 그 스위치가 둘 다 닫혀야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직렬인 거고, 오어면 회로가 둘 다 닫혀야 되는 거니까 이제 병렬인 거다, 이런 식으로 회로로 그릴 수 있는 과정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목표 기능, 부울대수, 그리고 회로까지의 과정을 한 번에 정형화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디지털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이름이죠. 그리고 이 MIT 석사 논문은 20세기 컴퓨터 과학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논리회로의 창시자이신 건데, 논리회로는 디지털 시스템이 전공 필수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할게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참과 거짓 값을,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를 논리라는 걸로 가져 내려왔고, 그 다음에 논리라는 게 어떻게 회로라는 물리로 구현될 수 있는가, 즉 구현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해 알아봤는데, 그럼 그 가능한 구현이 전기 신호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그렇진 않지만 아직까지는 전기 신호만 한 것이 없다. 그래서 전기 신호를 소개를 드린 거예요. 전기 신호로 이 논리를 표현한다는 건 참값을 1에 대응시키고 전류가 흐르는 상태, 또는 캡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아니면 뭐 VDD인 상태,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거짓 값을 0인 상태, 즉 전류가 흐르지 않고 캐패시터는 비어 있으며 그라운드랑 연결된 상태, 이런 거에 대응을 시키는 거죠. 근데 왜 전기 회로가 제일 좋냐? 그러면 지금 TSMC 뭐 삼성 2나노, 3나노 하고 있을 만큼 높은 집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같은 에어리어에 더 많은 로직을 꾸겨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높은 집적도에 따라서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적도가 올라간다는 건 에어리어가 줄어든다는 거죠. 에어리어가 줄어들면 그 캡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전선 자체의 캐패시턴스가 줄어서 적은 전류로도 빠르게 캡이 채워져요. 그래서 전파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런데 높은 집적도와 빠른 속도에 비해서는 적은 에너지를 소모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파워 퍼포먼스 에리아라고 하는 PPA 기준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구현이다 라는 게 전기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 신호로 복잡한 논리를 표현하는 건 디지털 집적 회로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뭐 궁금하시면 따로 찾아보셔도 좋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디지털 집적 회로를 수강하는 걸 또 권장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왜 전기 신호만으로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냐면, 사실 연구를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틀을 깨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 신호는 유일한 구현이 아니라 효율적인 구현이라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지, 이게 뭐 정답이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아니어도 뭐 이렇게 유튜브 보면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이제 ALU 같은 거 만드셔서 간이 컴퓨터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이 물 같은 경우는 딱 보아도 아시겠지만 셀 하나의 크기가 엄청나죠. 그래서 집적도가 떨어지고 속도도 느립니다. 물이 떨어지는 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전기 회로가 나은 부분들이 있지만
물이 나온 부분들도 있겠죠. 뭐 단 하나만 꼽아보라면 무인도에 떨어지면 전기로 만드는 것보다 물로 만드는 게 쉽죠.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오프가 항상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오픈 마인드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false는 0, 참값은 1 이런 식으로 이분법만을 생각했는데 사실 꼭 이분법만으로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그 여러 단계, 여러 레벨의 로직 서킷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에 따른 장단점도 물론 트레이드오프가 존재를 하겠죠. 만약에 가정을 해서 한 트랜지스터 안에 여러 개의 레벨을 꾸겨 넣을 수가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집적도는 더 높아질 수 있지만 뭐 노이즈 마진 같은 게 떨어지면서 그리고 안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전압을 2배로 키워버려요. 그러면 이제 파워는 V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파워가 4배가 들겠죠. 이런 식으로 틀을 깨일 수는 있지만 항상 트레이드오프가 존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세는 전기 신호다 이런 식으로 전기 신호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뭐 이런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해서 제일 최적의 위치에 있는 게 이 친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뭐라도 배우시면 더 알차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거짓은 true와 false로만 이분법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many valued logic이라는 것 자체가 학문의 한 분야입니다. 위키피디아에 친 거고요. 예를 들면 fuzzy logic이라는 거는 0과 1 사이의 모든 실수 값을 참, 거짓, 진리 값으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네, probability가 확률이면 그게 보통 0과 1 사이의 실수 값을 진리 값으로 갖죠. 이거 어디에 쓰이냐면 보통 퍼셉트론, 인공신경망 이런 데 쓰입니다. 그래서 fuzzy logic이라는 것도 결국 대수인데 이 친구의 규칙들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인공신경망의 퍼셉트론과 완벽하게 동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너무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할 필요는 없다. 유연한 마인드. 힐베르트와 튜링 기계라는 부분인데 먼저 힐베르트라는 부분을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힐베르트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분은 아름다운 수학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름답다는 게 뭐냐? 모호하지 않고 직관을 배제하고 공리와 절차만으로 이루어진 수학을 원했어요. 이 부분을 다들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천천히 설명을 할게요. 모호하다, 직관을 배제한다. 이거는 뭐 얼추 이해가 가실 텐데 공리와 절차만으로 이루어진다. 엔 뭔 소리냐? 공리라는 건 완전 그 바닥에서부터 태초에서부터 참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어떠한 명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없으면 어떤 것도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공리라고 불러요. 공리, 뭐 영어로 엑시옴이라고 하죠. 엑시옴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공리 A와 B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얘는 무조건 참일 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이 공리들의 절차를 가해요. 절차라는 건 추론 규칙이죠. 추론 규칙을 가해서 다른 참인 정리들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이런 규칙이 있어요. A와 B가 참이면 A and B도 참이다. 이런 규칙이 저희가 합법적인 규칙이라고 표현을 하고, 뭐 이분이 얘기하는 절차일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아까 A와 B는 이 A와 B는 좀 다른 A와 B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규칙에 사용될 수 있는 명제들을 그냥 변수처럼 쓴 거고, 얘네는 실제 공리로서의 기능의 역할을 하는 A와 B예요. 아무튼 이 공리들의 이 규칙을 적용하면 우리는 A and B라는 공리와
규칙으로 이루어진 참인 정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참 박스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다른 또 참인 걸 들고 왔어요. 얘는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규칙을 또 적용해서 A and B and C 얘도 이제 참인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리로부터 이제 규칙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면서 이렇게 저희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영역을 넓혀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계속 넓혀갈 수가 있는데 이게 이분이 생각한 아름다운 수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얘기한 건 수학은 아름다울 거고 만약 수학이 아름답다면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것이다. 세 가지 조건이 뭐냐? 여기서도 이제 좀 뇌에 힘 빼고 그냥 교양 듣듯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성. 모든 참인 명제는 증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참인데 증명을 못하는 명제가 있으면 그건 수학이 불완전한 거고 아름답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모든 참인 명제는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무모순성. 모순이 없단 얘기죠. 체계 내에서 모순은 발생하지 않는다. 모순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한 명제가 참과 거짓으로 동시에 증명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명제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공리로부터 규칙을 따라가서 쭉 가다 보니까 A가 증명이 됐는데 또 다른 공리와 다른 규칙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not A가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A는 참과 거짓으로 동시에 증명이 돼버린 거면 모순인 겁니다. 아름다운 수학에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정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참, 거짓을 유한 시간 안에 마우스로 쓰니까 글씨가 좀 날아다니네요. 유한 시간 안에 판단하는 기계적 방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요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시작을 할게요. 일단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 아무튼 이분은 수학이 아름답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버린 게 먼저 괴델이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라고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하시면 아마 외계어가 한 바닥이 나올 텐데 그걸 축약하고 요약하고 좀 간단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장은 이 체계에서 증명될 수 없다라는 괴델 문장을 이 아저씨가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이제 명제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의 값을 가질 거예요. 만약에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문장은 이 체계에서 증명이 될 수 없다. 참인데 그럼 체계에서 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인 명제인데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수학이 완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완전성이 깨진 거죠. 거짓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문장은 이 체계에서 증명될 수 없다는 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증명이 된다는 건 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거짓이라고 되게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 생겨버린 겁니다. 동시에 참과 거짓으로 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의 요약을 하자면 어떠한 체계는 동시에 완전성과 무모순성을 가질 수 없다. 이거를 좀 더 형식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충분히 강력한 체계가 모순이 없다면 그 체계는 불완전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충분히 강력한 체계라는 게 마음에 걸리실 수 있는데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체계라는 건 사실 변수가 추가가 되고 뭐 추론 규칙이 추가가 되고 공리가 추가가 되고 이러면서 표현을 더 많은 명제와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게 이제 표현력이 강해진다. 강한 명제다 이렇게 강한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규칙을 추가하고 공리를 추가함으로써 체계가 계속 강해지다가 어느 순간
표현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괴될 문장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순간 괴될 문장을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얘가 발동을 해버리면서 불완전성 정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강력한 체계에 대해서 모순이 없다면 체계는 불완전하다. 반대로 충분히 약한 체계, 뭐 1차 논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1차 논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성을 증명하는 괴델의 완전성 정리 이런 것도 존재를 합니다. 결정 가능성이라는 것도 그 세 가지 수학의 성질 중 하나였죠. 네. 참거짓을 유한 시간 안에 판단하는 기계적 방법이 존재한다 라는 것이 결정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어떠한 명제를 갖다 줘도 내가 이것을 유한 시간 안에 기계적인 방법으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수학은 결정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들 겁니다. 뭐 참거짓 좋고 근데 기계적 방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명확하게 정의가 안 돼 있죠. 그런데 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분 컴퓨터 과학계의 노벨상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튜링상이라 그러죠. 컴퓨터 과학 분야에는 노벨상은 없고 대신 튜링상이 있습니다. 그만큼 컴퓨터 과학에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시는 분이고 뭐 현대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 그렇게도 불리시는 분인데 이분이 논문을 또 씁니다. 계산 가능한 숫자에 대하여 그리고 적용을 했는데 어디에 했냐면 이게 그 결정 가능성 문제에 해당하는 독일어입니다. 그래서 결정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수학은 결정 가능하지가 않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튜링 기계라는 걸 제시를 하는데 이게 현대 컴퓨터의 모티브가 되어서 이분이 지금 현대 컴퓨터의 아버지 뭐 이런 느낌으로 불리고 계신 겁니다. 아무튼 이분이 논문에서 일단 강한 주장을 하나 하시는 게 있는데 기계적 연산이라는 게 추상적이지만 이걸 정의를 해버립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논문에서 기계를 하나 소개를 할 거야. 튜링 기계라는 걸 소개를 할 건데 얘는 어떠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기계적 연산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소개한 튜링 기계가 수행할 수 있는 것과 동치이다. 내 튜링 기계는 모든 기계적 연산을 할 수 있다. 도 아니고 기계적 연산 안에 튜링 기계가 포함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기계적 연산이라는 추상적 개념과 튜링 기계라는 자기가 제시한 모델이 완벽하게 동치라고 그냥 주장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볼드한 주장인데 아직까지 이 주장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증을 못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일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주장인 거죠, 사실. 이거를 뒤에서 배우겠지만 처치 튜링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논리를 전개를 하시면서 결정 가능성 문제는 사실 정지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그런데 정지 문제는 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정 가능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야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우선 튜링 기계가 뭔데 기계적 연산을 정의할 만큼 강력한 친구이냐 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 뒤에 튜링 기계가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튜링 기계는 몇 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완벽한 정의를 따지면 무슨 다섯 개였나 6개의 튜플이라고 하면서 이 컴포넌트를 제시를 막 하는데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보진 말고요. 대신 튜링 기계는 이러한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냐면 무한히 긴 테이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테이프에는 0과 1이 써 있습니다. 이 0과 1은 우리가 마음껏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튜링 머신이라는 게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튜링 머신을 고안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0과 1이 써있는 무한히 긴 테이프 그리고 그 테이프의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헤드 그러니까 어딘가를 이제 포인팅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여기는 1을 포인팅하고 있는 거고 헤드가 있고 그리고 상태와 작동 규칙이 있어요.
상태는 뭐고 작동 규칙은 뭐냐? 상태는 그냥 말 그대로 상태예요. 그래서 이 튜링 머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인데,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상태가 좋다 안 좋다 할 때 그 상태는 당연히 아니고, 우리가 상태의 얘가 가질 수 있는 상태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얘는 A와 B와 C라는 상태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은 A라는 상태에 있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계는 현재 상태와 지금 헤드가 읽고 있는 숫자를 보고서 작동 규칙에 따라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한다는 건 뭐냐? 0 또는 1을 테이프에 덮어 씁니다. 그리고 헤드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상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뒤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죠? 가능한 상태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상태 두 개, 즉 A와 A라는 문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냥 두 개의 상태를 표현할 건데 그거를 나타내는 기호로 A와 B를 사용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테이프에 써 있는 것도 사실 0과 1이 아니어도 되지만 편의를 보기 위해 0과 1로 쓴 겁니다. 뭐 0과 1 대신에 뭐 공룡과 치타와 뭐 팬서 이런 거 붙여놔도 되는데 0과 1인 게 훨씬 직관적이죠. 그리고 상태는 그 우리가 제시해준 상태 이외에도 스탑이라는 정지 상태를 가져야 해요. 그러니까 일이 다 끝났을 때 정지 상태에 들어가면 더 이상 정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정지하면. 그리고 초기 상태를 우리가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작동 규칙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지금 내가 상태가 A인데 0이라는 문자를 읽게 되면 여기 있는 규칙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A인데 0을 읽게 되면 1을 쓰고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B라는 상태로 바꿀 거야 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을 보고 있는데 내 상태가 A니까 A를 쓰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B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1을 썼고 오른쪽으로 이동했고 상태가 B로 바뀌었네요. 그런데 이 짓거리를 언제까지 할 거냐면 이 정지 상태라는 거에 들어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 아무튼 다음 지금 한번 작동하고 나니까 보고 있는 건 0이고 상태는 B니까 세 번째 규칙을 따라야겠죠. 1을 쓰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정지를 할 겁니다. 1을 썼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고 정지 상태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서 기계를 종료하는 거예요. 이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기계적 글씨 쓰기가 힘드네요. 기계적 연산 뭐 이런 얘기를 했고 튜링 기계 이게 사실 동치라 그랬죠. 그런데 기계적 연산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이랑 상당히 사실 같은 얘기인데 그냥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계적 연산이라는 거는 튜링 기계와 완전히 동치고 그리고 또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완전히 동치다. 저희가 데이터 구조 및 알고리즘 시간에 알고리즘이라는 걸 배울 때 뭐 정의로 유한 시간 안에 뭐 정해진 입력을 인풋을 받아서 desired 한 아웃풋을 낸다.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정의했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기계적 연산인 거죠. 그래서 튜링 기계 하나는 어떠한 기계적 연산 그리고 특정 알고리즘 하나에 완벽하게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어떤 것을 하는 기계적 연산이자 알고리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알고리즘 또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정지 상태를 한다는 거는 리턴을 한 겁니다. C 언어상으로. 리턴 0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다. 터미네이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직관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직접 해보실 수 있어요. 구글에 튜링 머신 온라인 시뮬레이터 이렇게 치시면 많은 분들이 만들어 놓은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작동 규칙을 입력하고 상태를 제시하고 초기 상태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재생을 이렇게 딱 하고 누르면 애니메이션 창에서 막 애가 10, 10 쓰면서 왔다 갔다 돌아다닙니다. 그거를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 궁금하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아무튼 돌아와서 기계적 연산이라는 거는 튜링 기계가 수행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즉 기계적 연산이랑 튜링 기계랑 알고리즘이랑 프로그램이 모든 것이 동치라는 결론에 저희가 도달을 했어요. 사실 저희가 도달했다기보다는 이분이 주장을 했는데 아직까지 반박이 안 되고 있으니까 대충 참이겠거니 하는 거죠. 튜링 기계는 공리로부터 기계적으로 참인 명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아까 저희가 뭐 나무 그리면서 한 얘기죠. 공리가 있으면 거기서 참인 명제들을 규칙을 통해서 계속 만든다. 근데 그 규칙을 적용하는 건 기계적 연산이죠. 그러니까 튜링 기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튜링 기계에다가 공리를 때려박고 그 다음에 추론 규칙을 때려박으면 얘는 참인 명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텀업으로 모든 명제를 뱉어내면서 이 일대를 휩쓸고 지나간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참인 명제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싹 훑으면서 지나가니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공리와 합법적인 추론 규칙을 통해 내가 원하는 참인 명제에 도달하는 증명을 찾아낼 거예요. 만약에 그 참인 명제를 찾으면 작동을 정지하게 만들어요. 원하는 타깃을 찾으면 이제 스탑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명제도 넣어줬는데 얘가 작동을 정지를 안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넣어준 명제는 사실 내가 넣어준 공리와 규칙으로부터는 만들 수 없는 명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싹 훑으면서 지나가지만 이건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인 명제라는 거죠. 이거를 조금 돌려 말하면 만약에 내가 튜링 머신에 공리를 싹 넣고 그 추론 규칙을 싹 때려박았고 그리고 원하는 참인 명제를 찾으면 정지하게 때려박아요. 그러면 얘가 정지를 하면 그 명제는 참인 거고, 그리고 얘가 정지를 안 하면 그 무한히 실행되면 그 명제는 이제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라는 건 이제 반대 방향으로 튜링 머신이 정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된 거죠. 즉 유한 시간 내에 내가 어떤 튜링 머신 기계가 정지할지 알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결정 가능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한 시간 안에 임의의 튜링 기계가 정지할지 알 수 있냐? 이 문제가 정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지 문제는 결정 불가능합니다. 뒤에서 증명이 나올 거고 다시 한번 뇌를 빼실 때가 왔어요. 그런갑다 하면서 이거는 왜 소개하냐면 대표적으로 결정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낼 수 있다라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실 세상에는 절대로 참인지 거짓인지 기계적 방법을 통해 알아낼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한다의 대표격이 되는 문제가 정지 문제입니다. 정지 문제를 다시 정의를 할게요. 임의의 입력과 작동 규칙에 대해 튜링 머신이 유한 시간 내에 정지할지 알 수 있는 기계적 방법이 있는가? 뭐 여기까지 이렇게 말했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은 거고, 조금 더 현대식으로 풀어 말하면 임의의 입력에 대해 알고리즘, 즉 프로그램이 유한 시간 안에 정지할지 알 수 있는 기계적 방법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얘도 결국 프로그램이죠. 기계적 방법도 아까 튜링 머신 프로그램과 동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임의의 입력과 임의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프로그램 그냥 .c 파일이라고 합시다. 임의의 입력과 임의의 .c 파일에 대해서 이것이 유한 시간 안에 정리하는지 알 수 있는, 즉 리턴을 때리는지 아니면 while 1에 들어가서 정지를 안 할지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다른 C 파일이 존재를 하느냐, 이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 번만 더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C 파일을 짤 수가 있냐? 어떤 C 파일이요? C 파일과 그거에 들어갈 입력을 txt로 받아서 이 txt를 C에 넣었을 때 이게 정지를 하는지 아닌지 얘가 뱉어낼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게 정지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증명은 이해를 안 하셔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비직관적인 문제와 비직관적인 증명이 존재한다.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허상이었구나. 뭐 이런 느낌을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계속 자신의 상식을 부정당하면서 뇌가 좀 말랑말랑해지면 뭐라도 배우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컴퓨터 과학의 굉장히 근본에 있는 문제이어서 소개해드리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지금부터 제가 증명하는 걸 들으시면 되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뭐 몇 초 뒤로 넘기셔서 다음 슬라이드 가셔도 됩니다. 자, 증명을 시작해 봅시다. 기계적 방법이 있다면 기계적 방법은 튜링 머신과 동치였죠. 프로그램과 동치였고 튜링 머신과 동치였어요. 그러니까 임의의 입력과 작동 규칙에 대해 튜링 머신이 유한 시간 안에 정지하는지 알 수 있는 튜링 머신 H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가정을 하고 논리를 전개를 하니까 모순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가정이 잘못됐다. 즉 기계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증명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H라는 친구는 입력과 튜링 머신을 받아서 정지하는지 판단해주는 기계입니다. 정지한다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N이라는 친구인데 얘도 튜링 머신이에요. yes가 튜링 머신이라면 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비직관적일 수 있으니까 둘 다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고리즘. N이라는 프로그램은 yes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무한히 실행, 그냥 while 1을 때려버리는 거고 no가 들어오면 정지, return 0을 해버립니다. H와 N은 위 두 개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주는 알고리즘이에요. 프로그램. 그런데 여기서 그냥 존재할 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그 정지해주는지 판단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정지한 다음에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는 건 쉽고 n이라는 얘는 무조건 존재하는 애죠. 그냥 당장 C코드로도 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치는 것도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언제 생기냐? x의 입력으로 x를 넣어줄 때 생깁니다. x의 입력으로 x를 넣는다는 건 이 일련의 과정에 x라는 애를 넣어준다는 거죠. 즉 x가 정지하는지 판단을 해서 yes와 no를 뱉어서 n한테 준다는 얘기고 n은 그 yes와 no를 토대로 무한히 실행하든 정지하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원리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x를 넣어요. 그러면 h가 판단을 하겠죠. 판단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내가 판단을 해봤더니 x는 정지하지 않더라. 그러면 여기로 no를 주겠죠. 그러면 n은 no를 받아서 정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정지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 x가 정지를 해버린 거죠. 근데 x는 정지하지 않는다고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h가 구라를 깐 거기 때문에 모순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x가 정지한다고 h가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x가 들어왔을 때 h가 n한테 이거 정지한다. yes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n은 yes를 받았으니까 무한히 실행하는 거죠. 얘가 이제 무한히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x가 무한히 실행해버리면 x가 정지한다고 알려줬던 h가 잘못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순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존재한다고 했더니 모순이 생기더라.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틀렸다. 무슨 가정을 했냐면 방법이 있다고 가정을 했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지 문제는 결정 불가능하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뭐 직접 찾아보셔도 좋고 제가 뒤에 참고문헌에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유튜브 영상도 소개를 해드릴 거고 아니면 뭐 저한테 뭐 따로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처치 튜링 명제 아까 소개를 해드렸죠. 기계적으로 계산 가능하다는 것은 즉 알고리즘은 즉 프로그램은 튜링 기계가 할 수 있는 것과 동치이다. 굉장히 강력한 가정인데 아직까지 증명은 안 돼서 명제이지만 여전히 반증이 되지도 않아서 그냥 대충 참이겠거니 하고 있다. 튜링 완전함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튜링 완전함이라는 개념은 튜링 기계와 동등한 계산 능력을 지닌다. 즉 모든 기계적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굉장히 모호한 얘기네요. 모든 기계적 연산을 수행한다는 기준이 뭔가요? 기준은 튜링 기계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면 튜링 완전한 겁니다. 뭐 저희가 아까 튜링 머신 온라인 시뮬레이터가 있었죠. 그러니까 현대의 컴퓨터는 99.99% 튜링 완전합니다. 이 0.01%는 어디로 갔나요? 튜링 머신의 조건 중에 하나가 무한한 메모리였는데, 무한한 테이프였는데, 현대 컴퓨터의 램은 무한하진 않죠. 뭐 16기가, 32기가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사실상 튜링 완전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튜링 기계라는 건 알고리즘에도 대응이 된다 그랬죠.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그램 언어가 모든 알고리즘을 쓸 수 있는가, 즉 프로그래밍 언어가 튜링 완전한가에 대해서도 궁금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튜링 완전한지는 충분히 큰 메모리에 접근을 하고 조건 분기 문법이 있으면 튜링 완전한 겁니다. 조건 분기 문법이라는 거는 저희 그냥 if죠, 사실상. 그래서 C 언어는 if 문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튜링 완전한 거고, 즉 모든 기계적 연산과 알고리즘을 C 언어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C 언어로는 못하겠어 라는 거는 사실 핑계라는 얘기인 거죠. 반대로 HTML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조건 분기 문법이 없기 때문에 코딩 언어가 아니라 이게 이제 마크 다운이었나 마크업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아닌 거죠. 과제입니다. 바쁜 비버 찾기, 바쁜 비버 문제. 영어로는 busy beaver problem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사실 난제예요. 난제인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상태 튜링 기계가 정지하기 전에 쓸 수 있는 최대의 1은 몇 개인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저희가 여기서 이해가 안 가실 만한 부분이 딱 하나 있는데 N상태 튜링 기계가 무엇이냐? N상태라는 건 튜링 기계가 가질 수 있는 상태의 개수를 N이라고 놨을 때 의 튜링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A 또는 B 또는 스탑이었죠. 근데 스탑은 이제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가질 수 있는 스테이트는 A와 B밖에 없어요. 사실상 가질 수 있는 스테이트가 두 개니까 얘는 2 상태 튜링 머신인 거고 A, B, C면 3 상태 튜링 머신, 이런 식으로 N개의 상태를 가질 수 있는 튜링 머신을 N 상태 튜링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N 상태 튜링 머신에 내가 현재 상태를 그 초기 상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 규칙표를 어떻게 잘 모디파이를 해서 0만 다 써있는 테이프에 최대한 많은 1을 쓰고 정지하는 튜링 머신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우의 수가 많이 없죠. 왜냐면 얘고 2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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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데 얘는 상태가 넘어갈 수 있는 게 3개니까 3, 3, 3, 3 하면 아무리 많아봤자 얘네를 다 곱한 것만큼만 테스트를 해서 1을 쓰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찾는 게 여러분 과제입니다. 이 상태 튜링 머신에서 바쁜 비버를 잡는 게 여러분 과제가 될 거예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바쁜 비버는 그 N 상태 튜링 머신이 잡는 바쁜 비버를 N번째 바쁜 비버라 그래요. 첫 번째 바쁜 비버라는 건 가능한 상태가 1개, 그냥 A라고 임의로 놓읍시다. A일 때 가장 많은 1을 쓸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정답은 일단 이겁니다. 상태가 1개니까
현재 상태는 무조건 초기 상태가 A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처음에 만나게 되는 규칙표는 무조건 이 친구겠죠? 다 0이니까 0을 읽고 있는데 내 상태는 A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위 규칙을 따를 거기 때문에 밑에는 사실 돈 케어가 됩니다. 그런데 다음 상태는 무조건 정지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다시 보시면 최대한 많은 1을 쓰고 정지해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지가 아니라 A가 되어버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그러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무한 루프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뭐 하나를 쓰고 정지를 할 거면 그냥 1을 하나라도 쓰고 그 정지하는 게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을 쓰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동한 다음에 정지를 해버리는 게 가장 첫 번째 바쁜 비버였습니다. 그리고 함수로는 BC 비버의 앞자리를 따가지고 BB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얘가 정지가 아니라 A가 되어버리면 현재 상태 A 지금 읽고 있는 거 0 그러면 1을 쓰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A를 유지를 해요. 이렇게 그럼 다시 보고 있는 거 0 현재 상태 A 그러면 1 쓰고 오른쪽 이동 A가 되어버리니까 방금 전이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1을 이렇게 써 내려가는 건데 뭐 1 많이 써서 좋긴 하지만 정지를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불법인 겁니다. fault. 그래서 이런 경우 말고 정지하는데 최대한 많은 1을 쓰는 애를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함수로 표현을 하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1의 개수가 2일 때는 4, 3일 때는 6, 4일 때는 13, 5일 때는 4098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쓸 수 있는 1의 개수인 거고 얘가 이제 이만큼 많이 쓰기 위해 이동하는 그 거치는 단계의 개수를 보면 5만 가도 지금 4700만 모시기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BC 비버 5가 이 4700만이라는 것도 이게 되게 옛날에 증명이 됐을 것 같은데 사실 최근까지도 난제다가 2024년에서야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지만 따끈따끈하면서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나도 커서. 그래서 계산 가능한 어떠한 함수, 그러니까 계산 가능하다는 건 뭐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n 팩토리알, n의 n승 이런 식으로 계산 가능한 어떤 함수보다도 빠르게 증가한다는 건 뭐 데이터 구조 시간에 배웠겠지만 order of growth가 큰 함수가 이 BC 비버 함수가 되시겠습니다. 왜 BC 비버냐면 이 튜링 기계 위에서 그 헤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0과 1을 쓰는 게 마치 비버가 나무 물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겨서 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비버 귀여우니까 괜찮죠. 과제는 두 번째 바쁜 비버 BB2는 4를 만족하는 튜링 기계를 찾고 이 튜링 기계를 찾으라는 건 아까 얘기한 작동 규칙표를 채우란 얘기입니다. 작동 규칙표 저희가 4개짜리 그러니까 상태 2개짜리 튜링 머신이면 이렇게 쓸 수 있었죠. A, A, B, B인데 0, 1, 0, 1 이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쓸 문자 캐릭터에서 C 이동할 방향 무브먼트에서 M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그 다음 상태 넥스트 스테이트에서 C 이렇게 하면 그 채워야 되는 게 딱 1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우의 수도 뭐 여기 둘, 3, 3, 3, 3 하면 사실상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규칙표를 따라서 작동을 했을 때 1을 4개 쓰고 정지하는 규칙표를 찾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을 거고 뭐 정 모르겠으면 GPT 물어보면 3초 안에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수료 조건에 사용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온라인 튜링 기계 시뮬레이터를 통해 작동을 확인해 보자 라고 했는데 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만 찾으셔서 채우신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한은 언제까지냐면 저희가
뭐 0주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미나 굉장히 널널하게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다음 주까지 제출하실 거 아니고 세미나 종료 전까지 제출을 하시는데, 그 과제가 저희가 3개가 있죠. 3주차니까 그 중에 2개를 골라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종료 전까지. 근데 이거 굉장히 쉬우니까 이걸로 하나 채우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아무튼 이 표 채우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문헌과 더 읽어볼 거리입니다. 책은 컴퓨터 과학이 여는 세계, 이광근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컴퓨터 과학의 대부분의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책이에요. 뭐 제가 말씀드렸던 부울대수, 논리회로, 튜링머신, 뭐 정보이론, 뭐 암호이론 이런 것들 다 얇게 다루고 있는 책이라서 컴퓨터 과학 입문하실 때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뭐 프레게, 괴델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논리와 관련해서 짧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외국 서적인데 구하시기 어렵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뭐 대출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괴델의 셔바흐는 얘도 이제 컴퓨터와 인공지능에 관한 책인데, 뭐 계산 이론의 내용들을 다소 담고 있어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상은 사실 제가 보는 걸 강력히 추천드리는데, 이거는 아까 저희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얘기하면서 뭐 힐베르트 프로그램 이런 얘기했었죠. 그거에 관해서 좀 시각적이고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까 정지 문제 영상 말씀을 드렸는데, 정지 문제가 불가능하다는 거를 그냥 컴퓨터로 정지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를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애니메이션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 시간 되면 한번 보시고, 강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려면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하나요?에 관한 대답인데, 컴퓨터 과학과에서 계산 이론, 그 다음에 저희 학과에서는 디지털 시스템, 디지털 집적회로, 뭐 MIT 오픈코스웨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기준으로 계산 이론, Theory of Computation, 이 교수님이 진행하신 게 있습니다. 이해가 얼마나 되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굉장히 비직관적이고 어려운 내용들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 너무 쉽고 재미없었을 수도 있는데,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2주차가 있고 3주차가 있죠. 2주차에는 사실 내용을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뭘 내용에 넣어야 할까. 근데 아마 오토마타 이론이랑 뭐 그 계산 복잡도, 그러니까 P는 MP 문제, 그리고 그 시간 복잡도 ON,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좀 이런 것들을 소개하지 않을까 싶고요. 3주차에는 되게 공학스러운 내용으로 넘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뭐 컴퓨터 구조 복습, 검구 복습, 운체 프로세스, 뭐 그 다음에 컴퓨터 공학의 되게 최신 이론들, 뭐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프로세싱 인 메모리, PIM, 그 다음에 인 스토레지 프로세싱, 이런 식으로 좀 공학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뭐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뭐 빼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뭐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설명을 했지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오프라인에 오셔서 다른 학우분들 질문하는 것도 듣고, 또 본인도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저한테서 많은 것을 뽑아갈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